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혁신이 예, 혁신이. 전하신 변호사가 들어가야 혁신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에? 예. 전권을 주시면 예. 전권을 어디까지 전권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까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예.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전권을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맞짱도 가능한 전권. 좋습니다. 예. 예. 자, 한국 언론에 대한 보고서 아까 저희들 이게 유튜브 방송인 하프타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나눴는데요. 예. 오늘은 이 얘기부터 예. 좀 해주시죠. 영국 옥스포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6월이면은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공식 보고서의 명칭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년 한국 네. 보고서가 이제 나온 건데 이 한국 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한국어 번역본을 드디어 낸 거죠. 네. 원문 보고서에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영어로 된 원문 보고서에는 이거 청취율 조사 기관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네. 가장 신뢰받는 개별 뉴스 브랜드 MBC 58%.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다. 예. 네. YTN, KBS, SBS, JTBC 순으로 방송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름대로 신뢰도를 보여줬다. 대부분의 주요 신문사들은 신뢰도가 낮았다. 그러네요. 예, 매체별로 본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한겨레, 채널A, MBN, 경향신문 등등등인데 그럼 제일 낮은 건 TV조선 중앙일보가 36, 예, 동아일보 35, 조선일보 33.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는 역시 조선일보. 그다음에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 중앙일보, 한겨레, MBN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예. 아무튼 신뢰하지 않는 걸로니까 MBN이 꽤 높게 나왔고 한겨레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제일 신뢰하지 않는 매체는 역시 조선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게 원문 보고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구글 번역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를 쏙 뺐는지 이게 MBC 잘 이해가 안 신뢰도가 가요. 가장 높고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통째로 날아간 거죠. 예. 번역본에서. 네. 그러면 다른 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뺐다 넣었다 했느냐?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치를 보면 한국 부분을 별도로 번역하면서 언론사별 신뢰도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랬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거에는 세계 모든 국가의 언론사별 신뢰도를 자세히 넣었는데 예전에는 그거 필요 없다고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관련된 자료를 싹 빼낸 자리에 너무 허전하게 비니까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의 매체별 신뢰도를 갖다가 쭉 이제 집어넣은 거죠.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밖에 그게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게 관심이 물론 글로벌 예. 한 세상이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쏙 빼고. 그렇죠. 왜 MBC를? 그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MBC를 왜 뺐습니까?라고 그 이제 얘기는? 경향신문이 보도할 때 물어보니까 그 얘기는 예. 뭐라고 언론재단에서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변상욱 기자와 함께 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특수통 이어가겠습니다. 되게 웃깁니다. 6시 시작하면 6시 좀 전부터 들으면 되는 건데 하루 종일 기다렸다 듣는 뉴스 아이킥이라고. 기다려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사. 예. 예. 한국 언론재단이죠. 예. 언론재단에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 보고서에서 매체별 신뢰도 MBC 58%라고 최고로 기록한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싹 드러냈다. 싹 드러내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언론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네. 단서 조항을 달 때 신뢰도 순위가 쫙 적혀 내려가는데 이게 각 언론사들이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나름대로 번역할 때 순위 활용은 좀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논의 결과 신뢰도 부분을 빼자.
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다 알려졌던 겁니다. 어느 정도. 아니, 꽤나 그러니까- 많아. 뭐 아니 그 구글 번역기도 있고 뭐 번역기 파파고도 있고 번역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뭐 다른 나라 건 굳이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와서 선전하고 홍보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냐. 예.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 긴급하게 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서 네네. 내용을 좀 소개하면 네. 언론진흥재단의 흑역사가 시작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 그동안에 언론진흥재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걸 열거를 했습니다. 첫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대해서 경례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오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보는 오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기자를 연수 가기로 결정된 걸 연수를 취소했다. 맞아요. 그거 그때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까지야 뭐 보복이냐 뭐냐 이런 거 네. 알아서 보복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제 붐이 일어나고 정부가 예. 이거 군부를 떼니까 바로 가짜 뉴스 센터를 또 설치하더라. 어. 언론진흥재단이면 언론이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건데 그러게요. 방심위에도 센터가 세워졌는데 뭘 또 언론재단이 또 심의까지 뉴스 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네네. 하냐라는 거고 언론진흥재단이 내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언론의 어떤 주요 뭐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의 어떤 홍보 관련 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국정 홍보물처럼 변해가고 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결국 이게 진흥재단이냐 아니면 언론 통제의 병참기지 노릇을 하는 거냐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능의 의미가 바뀐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일반 독자들은 잘 접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네. 미디어 오늘이 또 MBC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네네. MBC 판입니다 완전히. 네. 2000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네. 정부 광고를 각 언론사가 얼마나 받아갔느냐라고 예, 하는 걸 그거 조사를 봤습니다. 했으니 TV조선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50% 이상 급성장세를 확 늘었죠. 보였고 예. MBC는 16%가 줄었고 네. 예. 아니 도대체 KBS 513, 동아일보는 신문 중에서 제일 많아서 139억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왜 MBC만 이게 퍽 줄고 TV조선은 확 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MBC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TV조선 도대체 MBC란 무엇이길래? 예. TV조선 146억, MBC 127억, TV조선이 광고 예.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받으셨습니다. KBS 동아일보만 비교해 보시면 KBS가 513이고 동아일보가 139 아닙니까? 예. 방송사의 규모라든가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방송사에 대한 지원비가 엄청나게 많은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KBS 동아일보하고 완전히 MBC 조선일보 뒤집힌 상태로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동아일보는 TVN, MBC 등을 제치고 정부 광고 수주 6위를 기록했네요. 6위를 기록했다. 자, 언론재단 이야기 했고요. 했습니다. 요새 이제 또 핫한 곳이 방송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예. 유희림 위원장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MBC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물으면서 전용기 배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더라.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가 이제 배제되고 이런 것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하러 가는 전용기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사실은 왜 제대로 보도를 갖다 안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2018년에 보도 다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2018년 10월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 기자단을 데리고 가는데 하필 조선일보는 또 탈북민 출신을 우리 그 기자단에 집어넣겠습니다라고 보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번에 어떤 계기를 크게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탈북민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많은 기자 중에 네. 좀 고려해달라라고 얘기를 꺼냈다가 언론자유 침해라고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원칙을 갖다 저버리는 것이냐라고 난리를 쳤고 온 언론이 난리를 쳐서 네. 논란 끝에 네. 정부가 뒤로 물러섰다가 나중에 하루 전에 도저히 안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곤란하니 좀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다 알죠. 누구나 보도했고. 사실 여기서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왜 문재인 정부가 전용기에 기자를 안 태운 걸 얘기 안 하느냐. 그때 버스 타고 갔습니다. 이게 비행기하고 버스를 방통위원장께서 구분 못 하시고 똑같은 전용기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판문점이네요. 이, 팩트가 틀리고 예. 두 번째 2달 전에 가는 걸로 예약을 다 끝낸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가 타는 문제와 네.
한 두어 달 전부터 논란을 거듭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정부가 사정을 하고 교체 하다가 요청을 다 했더라고요. 예. 결국 안 됐는데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네. 그런 것들은 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또는 비행기 버스도 분간 못한 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해야 될 판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만들어진 게 가짜뉴스 전담 그렇죠. 센터 예. 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뉴스타파를 1호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 매체, 예. 온라인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죠. 예. 그럴 권리가 있냐? 왜냐하면 그렇죠. 온라인 신문들은 신문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에는 신문에 대해서 없어요. 건들지 못하게 돼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얘기는 다 온라인도 통신 아니냐? 예. 그러면 그렇죠. KBS, MBC도 다 통신망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내보내니까 그거 다 걸린다. 그러면 전체 언론을 다 한다나 마찬가지겠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두 번째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뭐요라고 하니까 답도 잘 못합니다. 네. 근데 본래 페이크 뉴스는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가 아닌데 네.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것처럼 꾸미는 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네. 광고인데 뉴스처럼 내보낸다든가. 그런 거 많지요. 예, 블로그나 또는 언론 어떤 보수 시민단체나 진보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건데 그걸 뉴스처럼 꾸며서 내놓는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크 맞아요. 뉴스, 예.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예. 근데 가짜 뉴스에 언론 보도를 다 포함시켜서 이건 다 마음에 안 들게 나가는 건 가짜 뉴스에 해당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언론에 대한 침해 통제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반발을 할 때 가짜 뉴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우물에 독 뿌리기 방법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신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정하는 걸 막는 거냐 이렇게 야단치기 위해서 가짜라는 꼭 닉네임이 필요한 거죠. 네. 가짜를 편드는 건 다 가짜들이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13일 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예. 긴급 토론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 가짜 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한데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효과를 갖는 용어를 마구 이렇게 쓰는 것은 언론의 신뢰도를 일부러 깎아내려서 네. 권력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일단 나왔고 국제사회나 학계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분명하게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해갖고 정말 가짜 뉴스들에 붙이고 오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예.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 어떤 걸 처벌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명확한 명확성의 어떤, 원칙. 개념과 규정에 의해서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거죠. 위헌이에요. 법조인 씨가 잘 아시겠죠. 네. 거기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언론 보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 부처가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거죠. 행정부처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검열, 사전심의, 사후심의해서 거기에 흔히 거의 검열이라는 것에 예. 저촉될 수 있어요. 네. 검열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근데 뭐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짜 뉴스는 방통위가 정리한다. 뭐 이런 글쎄요. 과감한 발언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가짜 뉴스는 뭔데요? 그거는 우리가 다 생각은 있는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네. 규제 조치를 먼저 내놓고 규제 대상은 나중에 정리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하는 거죠.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일 아니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빅테크라든가 IT와 관련돼서 AI라든가 챗봇 뭐 등등등 엄청난 언론에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논의를 안 하고 네. 검열 통제 이거와 가까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건 역사에 대해서 반동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방심위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심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 방심위는 누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심의를 해야 되는지 보면요. 예. 재미난 거 많습니다. 예. 방심위 전체 회의가 16일 날 열렸어요. 네. 근데 김모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자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네. 없더라.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현판식을 갔더라. 네. 근데 나 위원인데 난 현판식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전담센터가 문을 열고 현판식을 하는데 그런 게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한 거죠. 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그건 또 답변이 없고. 네. 그래서 난 의원으로서 이래야 되는 건지 진짜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이 그런데 위원회는 소위 합의제 기구라고 한단 네. 말이죠. 독임제 기구와 합의제 기구가 있습니다. 독임제 기구는 위원장이 대장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고 그렇죠. 합의제 기구는 그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합의하고 협의하고 결론을 같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배경에 놓고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뭘 하시냐면 네. 가짜뉴스 전담센터는 위원장으로서 독임위원장이죠. 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요. 의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행정학개론 수업을 어떻게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독임제와 합의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 유해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한테 가짜뉴스 개념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모호한 거 아니요? 딱 예. 떨어지게 얘기를 못하잖소라고 네.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가짜뉴스와 바로 제재를 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뉴스는 차원이 완전히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을 제가 예. 윤성옥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예. 아니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데 심의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 난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의견을 모았냐? 아, 윤성욱 예. 의원은 반대했다. 내지는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우리가 언제 의견을 모았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예. 가짜 뉴스인데? 이게 가짜뉴스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도자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는 이슈몰이에 편승한 것이다. 이거는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보도자료에 그대로 넣은 거 아닙니까? 네. 라고 또 반발이 이제 여기서 생겼죠. 네. 오히려 이게 가짜뉴스다.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가 열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자기가 들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고쳐 쓰거나 순화시킬 수 있지만 보도자료만 믿고 받아 쓰는 기자들은 그대로 썼을 거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문제.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 결정 후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뭐라고 되냐면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인터넷 기사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뉴스타파가 악의적이었는지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실수였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간 것인지를 결정도 안 하고 심의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의견 진술도 안 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특정 언론의 명예훼손성 내용을 보도자료로 그냥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해당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느냐. 무릎팍도사신가? 척 보면 다. 그래서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세워진 전담 가짜뉴스 센터의 첫 번째 가짜뉴스 심의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인 거죠. 그러나 뉴스타파가 1호 심의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자, 아이고 한 2분 정도도 1분 반 남았는데 네. 보수신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예. 뭐 사설로 막 좀 다른 논조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신문들도 좀 읽을만 합니다. 네. 중앙일보 사설.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여당으로는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 여당은 그야말로 복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심하게 야단칩니다. 이거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을. 또는 여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일 수도 있지만 네.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라는 엄청 어떤 걱정하시는 아우성일 거예요.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동아일보 여당 김기현 체제 유지. 야, 대통령실과 관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네. 조선일보 여당 TK 사무총장 임명. 고육지책 황당하다 시끌벅적하다. 네. 이건 이제 여당 당직 개편에 대한 보도지만 네.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보수 신문도 달라지고 있다라고는 알 수 있고요. 네. 뭐 이건 똑같습니다. 동아일보도 수도권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에 또 TK 친윤을 안친 김기현. 왜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까? 아무튼 결국은 보수 언론에게 유리한 지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지형을 깰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 국회에서 여야가 뒤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거대 야당 틀에서 이번 총선은 그래서 이겨야만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대로 해라. 보수 언론도 상당히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